인사드리겠습니다. 세션 1부터 사회를 맡은 한국영상대학교 사업단장 유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축사를 전해주신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회장 남성희 회장님께 진심을 감사드리고 한국연구재단 대학교육실 강병욱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행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사업 추진 관련 안내, 그리고 1주기 전무대 혁신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 그리고 기조발제 및 패널 토의, 마지막으로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발전협의회 총회, 끝으로 사진 촬영 및 만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연구재단 전문대학 지원팀 윤혜란 팀장님께서 사업 추진 관련 안내사항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혜란 팀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전문대학 지원팀의 윤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마스크 벗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2주기 사업 추진 관련 안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서 좀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하반기 주요 추진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 외 행정적으로 협조 요청해 드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 계획은 계속해서 많이 반복해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 혁신지원 사업 2주기는 지난 1주기 3년간의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고등 직업교육의 질 제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다각도의 어떤 지원 확대를 통해서 전문대학이 그 지역 내에서 우수한 전문 기술 인재 육성에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3년간 진행하고요. 올해 사업은 총 4,020억 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지원 방식은 저희 포뮬러 지원하는 것과 그리고 저희 적정 규모와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적정 규모와 지원금 대신에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인센티브와 연계되어서 사업비는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유형별로 좀 지원금을 보여드리면요. 일단 포뮬러 지원금과 적정 규모와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초에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97개 교에 대해서 3,850억 원, 그리고 추가 선정 7개 교에 대해서는 포뮬러 지원금만 이제 138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두 재학 모두 104개 교 모두 포뮬러 지원금은 권역별 그리고 대학별 배분 기준에 따라서 산출을 하게 되고요. 적정 규모와 지원금은 저희 적정 규모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권역별 지원 규모는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총 104개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대학 개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율혁신 계획의 주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장기 발전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중장기 발전 전략에는 어떤 대학에서 진행하는 어떤 여건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서 제시를 하는데요. 그 중장기 발전 전략은 어떤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 분야뿐만 아니라 고등 평생 직업교육 기관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대학별 중장기 발전 전략에 근거한 특성화 계획도 같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적정 규모화 계획 부분인데요. 중장기 발전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각 대학들은 적정 규모화 계획을 마련을 하시는데 아마 최근 충원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충원율에 대한 어떤 추세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마 작성을 해주셨고요. 그와 함께 2023부터 2025년까지 적정 규모화 방향 또한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혁신 전략 및 재정 투자 계획 부분입니다. 저희가 혁신 전략은 총 3개의 영역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교육, 산학, 기타 혁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 같은 경우 아마 지난 3년 동안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어떤 교육 과정, 환경, 방법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그리고 교수 학습 지원 체계, 그리고 또 교육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 각 학교들이 작성을 하셨고요. 특히 이 중에서 학생들의 어떤 창업 지원, 그리고 진로 지원 부분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셔서 추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산학 협력 혁신 부분은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그리고 기업 연계 교육 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타 혁신은 평생 직업교육 기능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협력 기반으로 해서 지역 특화 인재 양성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학 운영 공공성, 회계 투명성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산학 협력 혁신 부분, 그리고 기타 혁신에서 어떤 평생 직업교육 파트와 지역사회 연계 협력 파트는 아마 다른 사업들과 좀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중복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내용들은 목적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혁신에서의 어떤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각 진행하고 있는 특수 목적 사업들이 조금 더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각 사업 간의 연계,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파트의 두 번째 영역은 사회적 가치 실현 부분인데요. 우리 전문대학이 지역 내에서 얼만큼 사회적인 가치를 가지고 또 기여를 하고 있는 또 실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서 아마 한 단계 좀 다시 점프를 할 수 있는 어떤 큰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장님들께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또 지역 사회와 교류하시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을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혁신 전략과 함께 더불어서 중요한 부분은 공유 협력 강화 부분인데요. 아마 발전 협의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관련된 정책 연구 또 아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 간의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 대학 간 교육 과정이나 교원, 시설 이런 인프라들을 공유하고 또 그것이 인근 대학 그리고 지역 사회에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어떤 파급 효과를 또 도출해서 그 속에서 전문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정 투자 계획 부분은 지금 전문대학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시기 전에 저희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보니까 재단 기준으로만 해도 많게는 6개, 보통 3개, 4개 정도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각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간의 연계성을 분석을 하시고 그 사업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시고 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 관리 체계 구축 및 성과 관리 부분인데요. 이번 2주기 사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대학혁신위원회와 대학혁신운영위원회입니다. 대학혁신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전문대학 각 학교에 있는 재정 지원 사업들이 또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각 대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재정 투자 계획 그리고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총장님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그 혁신위원회 안에 아마 각 사업들을 책임하고 계신 단장님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만큼 각 사업들의 지향점이나 목적 그리고 또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공유하시고 또 협의하셔서 이 혁신위원회를 운영하시고 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 계획에서 좀 중요하게 있는 부분이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부분인데요. 저희가 2주기 들어가면서 네거티브 방식이 조금 더 또 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고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조금 엄격하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목적의 예산 사용이나 법령 위반이나 그 외에 어떤 부정비리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적인 제재가 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에 이어서 하반기에 주요 진행하는 내용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적정 규모와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적정 규모와 지원금은
21년 진단 결과 이제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97개 교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추가 선정 7개 교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그 대학에 대해서 21년 미충원 인원, 정원 내 미충원 인원 대비 90% 이상의 적정 규모와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총 400억의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총 400억은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선제적 감축 지원금 240억 원과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선제적 감축 지원금은 아마 21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해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네. 적정 규모와 지원금에 대해서는 각 학교들이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대학들에 대해서 지난 7월 중순에 검토를 했고요. 이제 학교에서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 재단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제 각 대학의 기획처나 교무처에 계신 팀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검증은 뭐 대학이 제출한 적정 규모와 계획과 증빙 자료뿐만 아니라 관련된 좀 내용들을 유선으로 확인하면서 검증을 하였고요. 검증 결과를 아마 각 대학에 안내드리고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정 보완을 받아서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 정도에 적정 규모와 지원금을 산출을 하면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지원금 교부 실제 교부는 조금 늦어져서 아마 9월 정도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정 규모와 지원금에 이어서 자율혁신계획 컨설팅 부분인데요. 자율혁신계획 컨설팅은 저희가 각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에 대한 지금 분석을 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 연구진에서 각 대학별로 제출한 계획서를 조금 분석을 하고 조금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한 이후에 컨설팅을 진행할 거고요. 또 특히 각 대학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접수를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유지 충원율 점검 시기랑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아직 좀 일정 정리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율혁신계획 컨설팅 부분은 각 대학들의 어떤 자율혁신계획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지금 현재 각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역별, 분야별, 영역은 교육, 산학협력, 기타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성과관리나 타재정지원사업 연계, 공유협력과 관련된 분야별로 좀 각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 사례 그리고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또 거기에서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2주기 사업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 사업 계획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1주기 때 마지막 3차년도에 컨설팅을 진행했던 방식이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 계획서를 좀 분석을 하고 그 내용들을 조금 우수한 사례들을 케이스를 많이 모아서 좀 이제 세미나식으로 좀 진행을 한 부분도 있고 또 학교들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율혁신계획 컨설팅 방식이나 또 진행 시기는 조금 더 검토한 이후에 학교들에게 안내드리고 필요한 사항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지충원이 점검 부분입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혁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4개 교에 대해서 전체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점검 연도와 직전 연도의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기준으로 유지 충원율을 산출을 해서 검증할 예정입니다. 아마 유지 충원율 식은 기본 계획에서 많이 보셔가지고 신입생 충원율 60%, 재학생 충원율 40%의 비중으로 이제 유지 충원율이 산출되게 되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기 졸업자 수 같은 경우는 기존 알림이나 그 기존 대학에서 제출한 자료는 확인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충원율 점검 계획이 조금 확정되면은 각 대학으로부터 관련된 자료를 한 번 더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청 드릴 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지충원율은 이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하위 30에서 50% 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 컨설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올해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3년도에는 적정 규모화를 권고하고 또 그 점검 결과는 이제 24년도 재정 지원 여부와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교육부와 구체적으로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권역별 기준 충원율 그리고 적정 규모 컨설팅 포함해서 유지 충원율 관련된 내용은 3분기 중에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외에 저희가 좀 협조 요청드릴 사항인데요. 아마 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던 부분이신데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공유 부분입니다. 1주기 때는 저희가 재단의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수행 대학들 간에만 아마 뷰어로 아마 사업계획서를 공유를 하였습니다. 조금 더 이제 오픈된 구조에서 자율학습계획서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발전협의회 홈페이지 그리고 각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서를 조금 전 국민이나 모든 오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오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 이때도 요청을 지적 사항으로도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말 9월 초 정도에는 좀 진행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각 연도별 자율혁신 계획서 안에 적정 규모와 계획부터 해서 아마 좀 개인 정보나 조금 공개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 안내 사항은요. 사업비 정산 주요 사례 부분입니다. 아마 지난 7월 중순에 재단의 연구 정산팀으로부터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사업비 상세 정산 주요 지적 사례라는 공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공문을 받고 아마 각 학교들의 연락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내용들은 각 사업별로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례집을 만든 부분이니까요. 사업비 집행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사업마다 기준도 다르고 또 사업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21년도 상세 정산은 20년도 사업에 대한 상세 정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이에 지침이 조금씩 개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그 히스토리를 감안하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집행실적 조사 부분인데요. 아마 이게 작년까지는 매달 그리고 분기별로 진행을 계속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조금 코로나가 조용해져서 저희가 좀 조사를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좀 계속해서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학교에서는 아마 사업비를 좀 집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 사업19 관련 사업비 집행 현황을 이제 다시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8월 말까지 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9월 초에 접수받고 이후에는 분기별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안내 공문으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업로드를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부분과 행정 협조 요청 사항 부분은요. 아마 남성희 회장님과 그리고 저희 실장님과 아마 남기석 회장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 국정과제 관련해서 전문대학 관련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평생 직업 교육의 어떤 기능을 강화한다는 과제와 함께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 전환 교육기관 지정과 운영 그리고 마이스터대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저희 전문대학에서 코업제를 확대 개편하는 부분 또 그리고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통합교육과정 운영하는 부분이 국정과제 85번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교육부와 그리고 연구재단 이제 전문대교육과 함께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기획하고 있고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제별로 정책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단장님들의 어떤 자문 또 FGI 그리고 설문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신규 사업 기획 그리고 제도 개선할 때 그간의 학교에서 고민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의견을 주시면 사업 기획을 하거나 그리고 제도 개선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마 각종 제도들이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전문대학의 상황이 조금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가 조금 의견을 견고하게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혹시 이 시간 이후 아마 1주기 성과백서 발표 끝나고 또 혹시 시간이 되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윤혜란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송현직 교수님께서 1주기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종합성과 분석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송현직 교수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영남미공대학교 송현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주기라고 흔히들 말씀하십니다만은 일주기 동안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참여대학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일주기 동안에 있어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종합 성과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를 포함한 10분의 이제 연구진이 지난 2월 23일부터 약 6개월 정도 지금 현재까지 이제 마지막 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본문만 한 600페이지 정도의 그런 이제 보고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신고대학교 이제 이동원 교수님께서는 핵심과 자율성과 지표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만족도와 요구도 분석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대구보건대학교의 김영근 교수님께서는 인류형 교육혁신 분야에 대한 성과 분석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북보건과학대학교의 조윤기 교수님께서는 인류형 산학협력 혁신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구미대학교 양희진 교수님께서는 삼류형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광보건대학교 주원주 교수님께서는 인류형 기타 혁신 분야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주셨고요. 울산과학대학교의 손성민 교수님께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번에 기존 백서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대학 정보공시와 각 대학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양적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성민 교수님께서는 양적 분석에 대해서 주로 이제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재능대학교 홍승식 교수님은 혁신지원 사업의 특성과 예상과 집행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인하공업전문대학의 변창훈 교수님께서는 대학 비대면 긴급지원교육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각문화산업대학교의 이상희 교수님께서는 이유형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교수님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목차는 뭐 보시는 것처럼 먼저 기본적인 이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혁신지원 사업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혁신지원 사업의 특성,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추진 내용 및 우수 사례에서 유형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 2, 3유형과 대학 비대면 긴급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그에 따른 예산과 집행 현황, 그리고 두 번째 꼭지를 보시면은 분야별 대표 프로그램이라는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분야별이라고 하는 것은 97개 참여 대학을 재학생 수가 가장 많은 세부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공학 중심 대학, 그리고 자연과학 보건 중심 대학,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 중심 대학, 예체능 계열 중심 대학으로 분류를 해서 그 성과를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종합 성과 분석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과 자율성과 지표에 대한 달성 현황을 분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질적 분석으로서 연차별 유형별에 있어서의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3년간의 참여대학의 만족도와 그리고 2주기 사업을 이 자리에 계신 아마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의뢰를 했었는데 2주기 사업에 있어서 성과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에 관한 요구도 분석을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전협의회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우리 전문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혁신지원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주기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간단한 종합 성과와 시사점 및 제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뭐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다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1주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추진 경과와 주요 특성 그리고 추진 내용 및 우수 사례를 분석을 하고 종합 성과 분석을 도출을 해서 그 성과를 서로 공유 협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2주기 이제 연속 사업에 대한 고도화 모델을 제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 종합성과 분석의 주요 목적이 되고, 그 도움을 드리고자 시사점과 제언 사항을 도출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연구 내용 및 범위는 이제 목차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요. 예,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새로운 것을 뭔가 만들거나 시도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문대학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대학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문대학에서 시행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타 대학에서 시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이 시도를 하고 그 성과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개선 정도와 공유 협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일주기 사업에 있어서 전문대학의 혁신의 유형으로서 자율협약형, 역량강화형, 후진학선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기 사업의 전체 예산이 1조 461억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240억의 대학 비대면 긴급 교육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도 포함을 해서 혁신의 유형을 4가지로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예, 일주기 사업에 있어서 이제 비전및 목표 다들 굉장히 많이 봐오셨던 그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성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 고등 직업 교육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해서 결국에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겠다. 자, 그것이 이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주기의 기본적인 비전이었습니다. 일주기 때에 있어 가지고 2018년도에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의 결과를 반영을 했었죠. 그래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의 결과를 반영을 해서 87개의 자율개선 대학이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3유형인 후진학선 도형으로서 25개 교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량 강화 대학으로서 10개 대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유형은 총 87개 대학, 2유형은 이제 10개 대학, 3유형은 최종적으로는 주관대학 25개, 총 협력대학을 포함하면 46개 대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 집행 원칙은 방금 전에 이제 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래도 국고지원금을 관리하고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방식이 최초로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 관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컨설팅과 성과 평가라든지 성과 공유 확산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학 비대면 긴급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에 사실 이 대구라는 곳이 처음에 우리 국내적으로 굉장히 코로나19가 심화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만은 2020년도에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240억이 투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1유형 87개 대학 중에 73개 교가 참여를 했었고요. 2유형 10개 교 중에 7개 대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미선정 대학이 17개 교가 참여를 해서 총 97개 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집행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지원이나 교육 환경 개선, 관련 기자재 확충, 그리고 방역, 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선정이나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중요 역할을 했던 것이 학생에게 코로나 관련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을 사업의 선정 부분에 많이 인발부를 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추진 내용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 3유형이 되겠습니다.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9,271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유형은 470억, 3유형은 650억에서 총 1조 461억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비목별의 집행 비율을 보니까 그래도 전문대학으로서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가 32% 이상 굉장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연구 환경 개선비, 기자재 구입비 정도 순으로서 사업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보더라도 1, 2유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혁신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 집행 현황을 100%로 보면
73% 정도가 투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혁신이 18% 정도, 그리고 기타 혁신이 9%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런 순으로 됐고요. 그리고 후진학 선도형인 3년 같은 경우에는 평생직업교육 분야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 집행 현황이 가장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대학 비대면 긴급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된 목적인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지원이 대학당 2.5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총 24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40억 중에 155억 정도가 예산이 투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분야별 주요 지원 내용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우수 사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1, 2, 3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 2 유형의 교육혁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7개 대학의 연차평가 보고서 그리고 종합 보고서를 저희 연구진이 그러니까 97개 대학 3년치니까 거의 300개 가까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교육혁신 분야,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의 김영건 교수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요 5개의 직접적인 교육 지원이 가장 큰 성과로 매핑이 됐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역량 기반 정규 교육 과정, 두 번째가 비정규 교육 과정, 그리고 세 번째가 체계적인 교육 지루 관리, 네 번째가 미래 교육 인프라 체제 지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미래 지향적 교육 역량 혁신.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저희는 매핑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제 직접적 교육 지원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한번 조명을 해보니까 당연히 혁신 지원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인 대학별 중장기 발전 계획에 연계를 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 교육, 그리고 기존의 수요자 중심 교육과 더불어서 경험과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비교과 과정의 체계성을 갖추면서 정규 교육 과정과 연계를 시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또 성과를 조명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X 아카데미와 같이 교육 과정 운영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격 교육에 대한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대해서 직접적인 성과로 조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요 5개의 지원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17개의 세부 지원 분야로서 97개 대학이 교육혁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수를 보면 84개에서 이렇게 다양한 대학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2유형 교육혁신 분야도 1유형하고 비슷합니다. 5개의 혁신 분야에 대해서 세부 프로그램에서 총 94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10개 대학이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의 이제 산학협력 혁신 분야입니다. 산학협력 혁신 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지원 분야로 저희가 매핑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산학협력 교육, 두 번째 연계 활동 강화, 세 번째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지창업 활성화, 이렇게 저희는 4개의 분야로 지원 분야를 설정을 하였고요. 그 지원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산학협력 교육에서는 주문식이라든지 캡스톤이라든지 현장 지속 교육에 대한 비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학협력 연계 활동은 기술지도, 공동기술개발, 재직자 역량 향상,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가족회사 질관리, 특히나 유료 가족회사 등급제를 이용하는 대학도 굉장히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하다는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창업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이제 경력관리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를 시킨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2유형도 마찬가지로 요 4개 분야에 대해서 총 87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덧붙여 보면 사실 저희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산학협력 분야가 전체 집행 금액이 총 지원 예산의 18% 정도밖에 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혁신 지원 사업이 일반 재정 지원으로서 목적적 사업의 근간이 되는 그런 중추적인 어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이나 기타 혁신 분야에 대한 재원 비중은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기타 혁신 분야입니다. 기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지역사회 연계 협업 그리고 글로벌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영역으로 나눠봤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협력, 글로벌, 대학 역량 강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나눠봤고요. 세부적인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 분야 정의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이브 사업과 같이 대학과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현안 문제 해결 그리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현장 학습 인턴십이라든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IR 체계를 구성하는 분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총 이렇게 4가지 정도로서 세부적으로 기타 혁신 분야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예, 이유용도 비슷하게 총 44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제가 이제 목차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개 대학을 세부 계열, 그러니까 공학 계열, 인문사회 계열, 자연과학 보건 계열, 예체능 계열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공학 계열의 경우에는 전체 97개 대학 중에 1유형 23개, 2유형 3개, 총 26개 대학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26개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대학과 미참여대학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공학계열 중심대학과 전체 참여대학과의 평균값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핵심 성과 지표를 기반으로 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재학생 충원율 분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학계열이 당연히 참여대학이 미참여대학보다는 값이 우수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보다도 그 값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인교원 확보율도 당연히 미참여대학보다 높고요. 다만 전인교원 확보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참여대학 97개 대학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공학계열 중심대학이. 그리고 교육비 환원율도 당연히 참여대학이 미참여대학보다 높게 나왔고 대신에 평균값보다는 굉장히 낮은 값으로 이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취업률입니다. 참여대학이 미참여대학보다 높고요. 대신에 평균값보다는 공학계열이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총 광자 수가 미참여대학보다 오히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참여대학 중에 사실 재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영향을 받았으리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총 강자 수는 조금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값은 이제 전체 평균보다는 공학계열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참여대학 대비 우수 지표는 요 4가지 지표가 있었고요. 참여대학 평균 대비 우수 지표는 재학생 충원율과 총 강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한 지표값을 보면 캡스톤 디자인 이수 학생 수가 참여대학 평균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고 중도 탈락률이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계열을 포함한 자연과학 계열의 값들입니다. 그래서 1유형이 47개 대학이 있었고요. 2유형이 4개의 대학에서 총 51개의 대학,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학생 충원율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전체 값들 같은 경우 미참여대학보다 높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대학 평균값보다는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인교원 확보율은 미참여대학보다 오히려 낮게 나왔습니다. 참여대학이. 그리고 자연과학 보건 같은 경우에 전체 평균값보다도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환원율은 굉장히 높은 값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평균보다도 높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은 이제 자연과학 보건 계열이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균값보다도 높게 나왔고 총 강자 수도 높았지만 평균값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참여대학 대비 우수 지표는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취업률, 총 강자 수가 있었고요. 참여대학 평균 대비 우수 지표는 교육비 환원율과 취업률이 있었습니다. 자연과학 보건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캡스톤 이수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참여대학 평균 대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값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예체능 계열 대학입니다. 아무래도 뭐 1유형 3개, 2유형 1개에서 총 4개 대학 비중이 작습니다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재학생 충원율과 그리고 평균값이 미참여대학이나 평균값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전인교원 확보율도 미참여대학보다 높게 나왔고요. 대신에 평균값보다는 전입교원 확보율은 굉장히 낮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교육부의 환원율은 미참여대학보다 높고요. 참여대학 평균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네, 취업률은 이제 예체능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미참여대보다도 높게 나왔고 대신에 이제 평균값보다는 좀 낮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 광자 수는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참여대학 대비해서는 5개 핵심 지표 전체가 굉장히 우수한 값을 가졌고요. 참여대학 평균 대비 우수 지표는 재학생 충원율과 총 강좌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 탈락률 같은 경우에도 미참여대학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인문사회 계열 대학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1유형이 14개 대학, 2유형이 2개 대학에서 총 16개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재학생 충원율 같은 경우에 미참여대학보다 높고요. 그리고 참여대학 평균값보다는 약간 낮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인교원 확보율은 미참여대학보다 높고 그리고 평균값보다도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교육비 환원율도 당연히 두 가지 값 다 높게 나왔고요. 취업률 같은 경우도 미참여대학보다 높습니다만은 참여대학 평균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강좌수 같은 경우에는 미참여대학보다 높았습니다만은 평균값보다는 좀 낮게 이렇게 나온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참여대학보다는 굉장히 좋은 값을 가졌고 참여대학 평균 대비해서 전인교원 확보율이나 교육비 환원율이 높은 값을 가지게 나왔습니다. 예, 3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유형을 보면 크게 이제 4가지 영역입니다. 평생 직업교육, 그리고 후학습 활성화, 그리고 지역 직업교육 거점 세타, 그리고 산학관 거버넌스 이렇게 4가지의 곡지가 있었고요. 그중에서 평생 직업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성인 학습자 맞춤 교육과정 운영이 가장 핵심이 됐었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핵심 내용을 보면 수요조사 기반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후학습 후진학을 지원을 위한 학사제도를 구축했다는 것.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선행학습 이수 인정제인 RPA를 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구축 운영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교육환경 및 학습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산학관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별 대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백서 작업을 했을 때 또 핵심을 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이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생 직업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교육 대상별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평생 직업 교육 분야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를 연계한 특화 교육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취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연계 협력을 통해서 후학습 활성화를 위한 취창업 성과를 도출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업교육 거점센터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공유형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전문대학의 입장에서는 창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저희가 전문대학의 돌파구로서 협동조합을 통한 개인 창업을 많이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성과의 하나로 도출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학관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와 연계를 해서 직업교육에 소외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율이 96%고 33명의 중증장애인이 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교육 대상별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이나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취약계층 비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2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 평생학습 교육의 프로그램 취약계층 참여율이 27.4% 정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수 대학을 보니까 전체 참여자 중에 43% 정도가 이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3년간 총 40명의 수강생이 학점 인정을 통해서 정규 대학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결국에는 소상공인의 창업 유지율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한 율이 우수대학 같은 경우에는 98.5%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성과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대학은 총 101개의 대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1개의 대학이 선정이 돼서 96%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전문대학으로 봤을 때는 133개 대학 중에 97개 대학이니까 72.9%가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유형 대학 중에 83.9%, 2유형 대학 중에 70%, 그리고 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중에 47%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97개 모든 대학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지원을 해서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타입의 원격이나 비원격 교육에 대해서 전문대학도 이제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원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이나 시습 기자재 확충에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좌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학 비대면 긴급 교육 지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2020년도 아마 그 7월 이후에 그렇게 좀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만은 1학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강좌 중에 원격 교육이 가장 많았습니다. 즉 원격 강좌가 가장 많았는데 이 예산이 투여가 된 이후에는 혼합형 강좌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교육 환경도 구축하고 방역 활동도 강화함으로써 원격과 비원격 교육, 대면 교육을 혼합한 혼합형 강좌 형태로 많이 전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기의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저희가 원격을 할 수도 있고 대면 교육을 할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 타입의 혼합형 형태를 원격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 대학 비대면 긴급 교육 지원 사업의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5장 해서 종합 성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요 대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찾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종합 성과 분석을 해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이 5개는 저희 핵심 성과 지표였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전문대학이나 미참여 대학보다 참여 대학들의 핵심 성과 지표 값이 월등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생당 총 강좌 수는 가장 낮게 나왔다는 사실은 저희가 2주기 혁신 지원 사업에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진의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주기 사업에서는 좀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자율성과 지표의 달성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0%를 훨씬 더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참여대학들이 자율성과 지표에 대한 달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목표값 설정이 좀 부정확하거나 난이도가 조금 낮게 설정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율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대학에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고 설정을 하는 것이지만 목표값이라든지 난이도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양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유형에 대한 교육 산학협력 기타 혁신 분야가 됩니다. 지금 교육 혁신과 관련돼서 17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양적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대학별 보고서와 대학 정보 공시 지표를 가져와서 분석을 했습니다. 교육 혁신과 관련해서 대학별 값이나 대학 정보 공시 값 중에는 이 교육 과정 개발부터 총 17개의 값을 저희가 양적 분석 값으로 좀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이제 높게 나왔지만 3년이 추진되면서 교육과정 개발처럼 뭐 1차 년도는 당연히 교육과정 개발이 높게 나올 것이고 뒤에 낮게 나올 것이고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인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산학협력 및 기타 핵심 분야도 5개의 값을 가지고 저희가 양적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중에서 현장 실습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분석값으로서 재학생의 직업교육 만족도와 산업체의 직업교육 만족도를 한번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값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형에 대한 양적 분석도 직무 능력 성취도를 비롯한 총 6개의 값으로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교육 만족도에 대해서 교육 환경, 교양 교육, 전공 교육에서 총 8가지에 대한 이 값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만족도를 한번 보면 2018년도의 기준값을 71.8로 봤을 때 2021년도는 71점을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도 탈락률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푸른색 부분이 1유형이 되고 붉은색 부분이 2유형이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좀 2유형 대학들이 이제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참여 대학보다는 굉장히 높은 값들, 우수한 값을 그렇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재학생 충원율 분야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미참여 대학보다 높고요. 2유형 대학이 1유형 대학보다는 조금 높은 값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특히나 학생들의. 그렇다면 이 만족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도 탈락률이나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결국 대학의 어떤 자율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질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유형에 대한 질적 분석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 2유형에 대한 질적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도입했는데 교양 교육과 전공 교육을 도입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정규 교육 과정에 연계를 하기 시작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교육 인프라와 체계를 확립할 수가 있었고요. 교육의 질 관리와 운영 혁신의 성과를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주기 사업에 역점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디지털 교육 혁신의 플랫폼과 같이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역량을 높이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혁신 종합성과에 대해서 각 계열별로 이렇게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양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1, 2, 3차년도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좀 상승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산업체 만족도도 점차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교과 교육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91개 대학의 보고서를 모두 다 보면서 97개 대학이 사실은 비교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다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51개 대학 정도가 조사를 했다면 그 값들을 저희가 평균값을 취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시된 대학들에 대한 비교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있었고요. 교육에 대한 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나 강의 평가에 대한 결과도 굉장히 연차적으로 높은 값을 그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산학협력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총 16개의 이런 대표 키워드를 뽑아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캡스톤 디자인의 이수자 수가 늘었고요. 현장 실습 만족도가 향상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참여 대학보다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값들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 만족도도 높아졌고 창업 동아리 수도 뭐 일반 대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값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창업 동아리 수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생들의 유지 취업률 향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성과는 뭐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기타 혁신에 대해서 지적 분석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현장 학습이라든지 외국어 교육이나 실제로 뭐 아웃바운드는 거의 뭐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인바운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어 교육 참여자 수 비율도 줄고 글로벌 현장 학습 인턴십 참여 수도 이렇게 많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해외 취업률도 감소를 했지만 미참여 대학보다는 그래도 높은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타 혁신 분야의 지역사회 연계에 있어서 사회봉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봉사를 이수하는 학생들 또한 많이 줄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성과는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비롯해서 총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3유형에 대한 종합성과의 양적 분석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유형은 지난 3년 동안 개설교육 세부 프로그램은 1280개, 개설교육과정은 3154개 정도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봤을 때 개설교육과정은 26개 정도의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었고요. 성인학습자 참여 현황을 보시면 총 5만 4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요. 이제 일반 승인 학습자가 4만 1천 명,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이수자를 봤을 때는 4만 7천 명 정도, 5만 2천 명 중에 4만 2천 명 정도가 이수를 했었고, 취약계층이 1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만 2천 명 중에 1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높은 정도 비율로 참여를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계획 대비 운영 현황도 10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부적인 이제 질적 성과를 보니까 지창업에 대한 성과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20% 가까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전체 교육과정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자격증 취득률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률을 봤을 때는 뭐 20%에서 28% 정도의 값을 보이지만 자격증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대해서 봤을 때는 90%를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에 대한 인지 성과를 살펴보니까 재교육 의향이 96% 정도로 굉장히 나는 다시 수업을 듣겠다,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가 높았고요. 그리고 직무 능력 향상에 대한 도움 정도도 매우 향상과 다소 향상이 90% 이상의 정도의 값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취창업에 대한 도움 정도도 가능성이 있다, 취창업을 하였다가 약 60% 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유형의 이제 질적 성과를 보면 후학습 후진학에 대한 학사제도, 성인 친화형의 학사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큰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간적 접근성 제고가 성인 학습자가 이제 아무래도 대학에 이제 오기가 힘든 상황이 많기 때문에 공간적 접근성 제고의 비율이 높았고, 그리고 학습자 지원을 위한 취창업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사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강사 역량 강화가 많았고요. 그리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직업교육 시설에 대한 확충 비율이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후학습 활성화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특히나 또 우리가 이제 대학별로 보면 관련의 특수한 목적을 가진 위원회가 많이 개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사업단장님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실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진학선동의 3령의 이 푸른색 부분은 100%의 대학이 모두 운영을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직업교육 거점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계속 이제 상승을 했었고요. 산학관 거버넌스에 있어서 당연히 산업체가 가장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타대학 이런 형태로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대학 비대면 교육 진급 지원 사업의 종합 성과를 보면 가장 큰 목적이 안정된 원격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때는 원격 강좌가 굉장히 높았고 2학기 때는 혼합형, 그러니까 원격과 대면 교육을 포함한 혼합형 강좌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제가 참여대학의 연차별 재정 운영 현황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전문대학을 이끌고 나가시는 남성희 회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대학 재정 알림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여기 이제 푸른색 부분이 전문대학의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하늘색 부분이 일반 대학의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금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 당해 연도에 전문대학 학생 수, 일반 대학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전문대학 학생 1인당의 지원금을 보니까 아래의 요 주황색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의 라인은 이 푸른색 라인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1조 461억이 투여가 됐지만 학생 1인당의 지원금 차이는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한번 보니까 일반 대학 대비해서 2018년도 21%, 이게 이제 대학 알림이가 2020년도까지 현재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는 30%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재정지원 사업 수혜 실적 또한 11%에서 15% 수준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정책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혁신지원 사업비 수령 회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9년도 1차 년도를 할 때는 교비 혹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비 회계로 들어왔던 대학이 22개 대학이 있었고요. 2차 년도, 3차 년도는 3개 대학만 교비 회계로 들어가고 나머지 대학은 산학협력단 지원금으로 다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서 이제 참여 대학과 미참여 대학에 대한 이제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대학당 교비 전체 수입과 대학당 교비 등록금 수입을 이렇게 한번 봤을 때 2019년 대비해서 비율을 보니까 참여 대학은 96.5% 정도 수준이었는데 미참여 대학은 93.5% 정도의 수준으로 약간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수혜 현황을 대학 알림이 자료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참여 대학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 144% 정도 높게 나왔지만 미참여 대학은 53% 정도로 굉장히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반 재정 지원인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참여 대학의 잘 성과와 성과 확산을 위한 또 대학으로서의 기본적 가치 확립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만족도하고 요구도 분석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옵니다만은 저희 연구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재학생들이 좀 높게 나와야 되는데 교직원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에 대한 만족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2주기 이제 사업을 참여하는 대학에 저희가 이제 요구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도 좀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학당 5분 정도의 설문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104개 대학이니까 500분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한 200분 정도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다른 정책 연구를 위해서라도 대학에 협조를 구하면 좀 많이 응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번 보면 요거도 분석에 있어가지고 대학 혁신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적정 규모화 계획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요. 두 번째 이제 교육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미래교육 인프라 체제 확립에 대한 요구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에 대해서는 연계 활동 분야에 대한 이제 요구 분석이 많았고 기타 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 경쟁력 강화 부분이 요구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자율적 운영 간의 미스매치를 좀 보완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많았고요. 그리고 예산 및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좀 달라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재정 지원인 혁신 지원 사업을 위해서 타 이제 목적성 사업에 대한 연계, 실적이나 성과를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링크 3.0에 대해서 가장 많은 활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 사업 그리고 라이프 사업 순으로 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를 많이 활용을 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홍보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2019년부터 1, 2, 3차 년도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대학의 이제 혁신지원 사업의 이미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광고나 전광판, 신문, 방송, 뭐 온라인 이런 홍보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적 분석에 대해서 1, 2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혁신 분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참여 대학보다 3개년 평균 우위를 가지고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특성을 보일 수가 있었다 하는 특징이 있었고요. 학생 1인당 교육비나 학생당 강좌 수가 높아졌고 강의 질 개선을 위한 교원의 강의 평가도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학생 만족도가 좋아져서 학생 중도 탈락률이 많이 감소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그리고 산학협력 혁신에 대해서는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과제 지원 수가 많았고 현장 실습이 줄었지만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졌다라는 그런 특성을 보였고요. 기타 혁신에 대해서는 뭐 코로나와 연관을 해서 외국어라든지 글로벌 현장 학습이 많이 줄었다. 해외 취업자 수도 좀 줄었다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질적 분석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경험과 활동 중심의 교육으로 패러다임 변하게 됐다. 그리고 유연한 학사 제도를 재정비하게 되었고 원격 교육과 관련된 조직이나 규정이나 재개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산학협력 혁신에 대해서는 산업체 기술 지원이라든지 교육 지원을 통한 공유 협업 그리고 대학의 수익 모델이 다변화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혁신은 대학과 지자체와의 동반 성장을 좀 유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 3유형에 대해서는 성인 학습자의 평생 직업 교육뿐만 아니고 소상공인이나 경력 단절 여성이나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의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좋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온라인이나 다양한 에듀테크 혹은 LMS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봤을 때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성의와 열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사점 및 제언을 간단히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교육혁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가지의 계열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유협업이 중요한데 어떤 특정한 계열 간의 공유협업을 좀 해줘서 교육산학협력 기타 분야의 성과 창출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타사업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혁신 지원 사업에서 주문식 교육이나 캡스톤 디자인이나 현장 실습에 대해서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타 혁신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와 연계된 개방형 플랫폼의 역할을 대학이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컨설팅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1주기 때는 1년차 때는 이제 2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을 준비하고 2차 년도에 사업을 좀 해보고 3차 년도에 극대화하려 하니까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컨설팅이나 성과 관리도 거기에 맞춰서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너무 획일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성과 평가가 좀 이루어지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 강의나 학점 교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과 창출의 확대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예정 지원인 전문대학 혁신 지원을 이용해서 목적성 사업에 대한 적극 그 성과와 실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성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평가보다는 상생 경쟁을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제가 한번 요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이제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큰 목적이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적 현장 실무 인재 양성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국정과제 120대 국정과제 중에 교육부와 관련된 이 81번에서 85번의 5대 국정과제를 세부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매핑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하나 거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부에서 제시한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 창출에 대단한 기여를 전문대학이 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기석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진에서 올해 1차 년도에 좋은 성과를 좀 도출을 하고 그 성과를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질 수 있기를 좀 생각을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금 이 그림이 이 자리에서 이제 정혜승 회장님이 계십니다만은 저희가 2019년도에 1주기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출범식을 할 때. 그래서 대한민국 고등직업교육 혁신, 지역 주민의 행복한 평생 직업교육, 미래시대 전문기술 인재 양성 요 3가지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혁신 지원 사업을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 창출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주셨던 97개 대학의 출범식 때의 이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을 대표를 해서 지난 3년간
혁신지원 사업의 성과 착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참여대학의 총장님과 그리고 구성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전문대학과 관련된 많은 사업에 대해서 백서는 항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서에 대한 좀 공유가 없어서 많이 대학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아까 사업 계획서는 이제 공유를 하신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좀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아마 8월 중으로는 저희가 제본이 되고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사실은 3층에서 지금 9분의 교수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막바지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일주기 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백서를 정말 6개월 동안 집중 작업을 한 2박 3일간 7번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나름의 노력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조 이상의 재원이 투여된 사업의 성과를 6개월 만에 도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그 결과를 우리 2주기 연속 사업에 참여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104개 대학에 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떨까. 우리 윤혜란 팀장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협의회 차원에서 이제 홈페이지도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좀 우리 그래도 10명의 10분의 교수님들이 참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중간에 뭐 띄워쓰기나 좀 오탈자가 조금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그림이나 도표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형식으로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쁘게 봐주시고요. 저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 자리에 계신 104개 대학이 일주기보다는 더 높은 그런 어떤 성과 창출의 기회를 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뭐 지난 한 5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기의 분석을 토대로 2주기에는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직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